다음 주제는 인공지능과 생명의 금지된 만남. 장명을 배문정 선생님 무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인재과학회를 통해서 장문의 여왕으로 별명 붙이셔도 좋겠습니다. 장명. 네. 첫 번째 발표자는 저와 함께 이번에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해주신 배문정 선생님이시고요. 특히 로봇에 관련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평자는 부산대학교 의철학을 전공하시는 강신익 선생님이십니다. 사실은 저도 다른 선생님들처럼 여기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발표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제가 지금 번치 오브 비디오를 보여드려야 돼서 저기 딱 붙어서, 그래서 조금 덜 역동적이겠지만 저기 붙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제가 이렇게 장명을 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세션은 그러니까 포스트 AI를 묻다라고 하는 제목의 세션이에요. 그건 이제까지 인공지능의 발전이 어디까지 왔고, 소리가 잘 안 들리는군요.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세션을 구성한 의도였는데요. 워낙에 첫 번째는 이제 AI의 가장 고전적인 문제, 정말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인간을 능가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두 번째는 이 AI가 신체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단지 생각하는 머신이 아니라 정말 신체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돌아다니는 그런 AI가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이런 신체를 가지고 있는 AI가 생명까지 가진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 과연 우리는 살아있는 인공지능을 언젠가는 만나게 될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순서대로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먼저 발표를 하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유범재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이영희 선생님께서, 철학 전공하신 이영희 선생님께서 이제 카운터 아규먼트를 하실 텐데, 그게 저희가 시간을 조정하면서 이렇게 안 맞았어요. 그래서 부득이 제가 먼저 하게 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먼저 하실래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로보틱스의 발전이 AI가 신체를 가진 AI가 어디까지 정말 능수능란한 신체적 활동을 보여주는지, 요걸 보고 난 다음에 그럼 진짜 그게 진짜 살아있는 거 맞아? 도대체 살아있다라는 것의 조건은 뭐야? 이 얘기로 넘어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먼저 할까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렸어요.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제가 선생님께서 보여줄 비디오를 너무 많이 뺏어먹는 것 같아서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될 수가 없네요. 제가 그냥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평소답지 않게 얌전한 척하면서 여기서 서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계가 잘 안 보이거든요. 지금 57분이고 제가 가능하면은 빨리 얘기를 진행해서 이제 마치려고 하겠습니다만은 워낙에 제가 말하는 방식이 얘기가 줄줄줄 길어지는 스타일이에요. 늘어져요. 그래서 제가 20분 안에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을지 15분. 예. 15분이요.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말을 다 못해요. 왜냐면은 보여드릴 동영상만으로도 지금 10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건지를 다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게요. 5분 안에. 먼저 저는 이 발표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요. 이제 good old fashioned AI, 그러니까 옛날 좋았던 시절의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막 이제 시작되고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있을 때 이제 그때 나왔던 good old fashioned AI가, 그리고 그것이 알파고로 이어지는 이 AI는 유령이냐
신체 없는, 그러니까 신체 없이 생각만 하는 건 유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령이냐 아니면은 생각하는 기계냐.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사실은 우리가 알파고를 대하는 또는 인공지능 기술을 대하는 관점을 크게 대비시켜서 나눈다라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유령으로 대할 때와 기계로 대할 때의 차이.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 개발되고 있는 이 로봇은 정말 행위자냐 아니면은 자동 기계냐? 라는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령과 자동 기계 사이에 있는 이 사이에서 빠진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요소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생명을 가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생명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요. 그냥 여기 슬라이드를 봐주세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을 꼽으라면 그건 아마도 첫 번째 오토노미 자율성. 이거 또 하나는 오픈엔디드 이발루션. 이거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어디까지 변화하고 어디까지 진화할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진화의 과정을 거치는 이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으로 자율성을 가지는 로봇, 다른 말로 하면 로봇을 위한 로봇의 로봇. 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전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로봇이 정말 자기 자신의 진화를 지속한다면 자, 로봇은 지금 우리가 상상 가능한 모습으로 진화를 할까?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불가능한 어떤 새로운 존재가 아마 탄생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로봇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얘기 다 끝났어요, 사실은. 예. 자, 이게 뭔지 아시죠? 그죠? 이게 바로 1968년에 나왔던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에서 나온 가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간이 상상해 온 가장 강력한 AI. 그게 바로 할 9000입니다. 그리고 이 할 9000은 실제로 마빈 민스키의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빈 민스키의 이상이 실현된 존재였죠. 자, 그런데 이 할은 아까도 김홍기 선생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자기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예요. 자, 하지만 인간에 비해서 놀라운 추론 능력을 보이는데요. 자, 이 할을 신체 없는 유령으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기계 장치의 일부로 이해할 것이냐. 자, 이 태도는 바로 고스트 인 더 머신. 이것은 바로 길버트 라일이 제가 지금 이제 빨리 하느라고 지금 당황했어요. 저기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냉소적으로 비유하면서 쓴 개념이 바로 기계 속의 유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데카르트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이성, 이것은 물질적 연장을 가지지 않는 존재고요. 오로지 사유하는 존재이며, 그리고 신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동기계, 오토메이터 자동기계로서 뭐 어떤 의식이나 또는 어떤 자기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로, 그래서 머신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런 고스트로서의 유령으로서의 AI는 이제 자기네 신체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령이 신체 없이 돌아다니면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귀신은 언제나 빙의될 신체를 필요로 하는데요. 자, 여기에 나오는 역시 돌아다니면서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할의 신체입니다. 유령의 집이죠. 자, 그리고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자, 여기는 이제 딥블루고요. 그리고 저기 오른쪽은 이제 이번에 알파고가 대국을 하는 장면인데요. 자, 여기 딥블루와 알파고는 자, 알파고와 딥블루는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생각하기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생각하기만 하는 존재는 어떤 신체적인 존재의 힘을 빌어서 자기의 의사를 전달을 해야만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컴퓨터 보면서 이제 세수 두고 있고, 그리고
저기서도 컴퓨터를 보면서 이제 그 가족을 두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은 자 이들은 이 AI의 빙의된 신체인가? 아니면은 이들은 AI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머신으로서의 AI를 소유하고 있는 실제 AI의 주인들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이건 제가 어제 인터넷을 서치하다가 발견한 굉장히 재미있는 재료였는데 2045년에 AI들이 자기 선언을 한답니다. AI 매니페스토인데요. 2045년에 이 트랜센덴스는 하알 구천의 손자래요. 자, 하알 구천의 손자인 트랜센덴스가 하알 구천의 탄생을 기념하는 학교에서 낭독한 선언문이 이제 AI 매니페스토예요. 자, 이 AI 매니페스토의 첫 번째 문구는 만국의 인공지능이여 네트워크로 단결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건 이제 공산당 선언의 이제 앞부분과 거의 같은데요.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하나로 집약하자면 하나의 인공지능의 하나의 신체를이라고 하는 이제 구호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건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요. 사실은 재작년 2014년 경향신문에 실렸던 어떤 칼럼의 일부입니다. 자, 이게 자꾸 엉뚱한 대로 이게 왜 이러죠? 예. 예. 자, 그런데 2014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30년이나 후인데 사실은 이미 AI들은 자신의 신체를 가지기 시작했죠. 자, 거기 AI가 명실상부한 하나의 신체를 가지기 시작한 시기에 자, 그때를 굳이 기점으로 뽑으라면 그때가 언제냐면 1990년 초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990년 초반은 디스인바디드, 그러니까 신체가 없는 AI에서 인바디드 AI로의 전환이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1990년 초반인데요. 이 1990년 초반에 가장 떠올랐던 이제 라이징 스타는 바로 라드니 브룩스였어요. 라드니 브룩스는 앞에 발표하신 모든 선생님들이 다 언급했던 이제 스타인데요. 이 라드니 브룩스가 1990년에 표상 없는 지능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더 이상 AI에게 책으로 된 세상 지식을 가르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표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인간이 지식으로 정리해서 세상에 대해서 지식을 AI의 머릿속에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AI를 실제 세계에 내어놓고 실제 세계에서 지가 부딪히면서 배우게 하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라드니 브룩스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라드니 브룩스가 신체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의 조건으로 제시를 했던 게 바로 이 시츄에이티브니스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서 자기 세계 속에서 그 세계 안에서 행위를 통해서 배우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지능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양반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게 숨은 히어로는 바로 이 비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랜달 비어는 이제까지 AI에서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신중한 추론을 바로 지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면 실제 살아있는 존재의 지능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적응적인 행동을 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그리고 복잡한 세계에서 적응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능이다. 자, 그러면서 이 비어가 한 놀라운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신경망을 가지고요. 신경망을 완전히 무작위의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무작위의 뉴럴 네트워크를 유전자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기 진화를 시켜요. 그리고 진화를 시켜서 이 진화된 신경망을 통해서 이제 걸어다니는 곤충 로봇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아무 연결도 없었던 무작위의 네트워크를 유전자 알고리즘, 그러니까 세대를 거듭하면서 진화를 시켜서 결국은 훌륭하게 걸어다니는 로봇을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내고요. 다음에 1993년에는 이걸 실제의 물리적인 로봇으로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서 이 비어가 AI 연구를, 자, 이 라드니 브룩스가 이 오래된 예전의 AI 연구를 사실 로보틱스와 결합을 시켰다면은, 자, 여기서 비어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것을 진화 로보틱스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A 라이프, 그러니까 인공 생명 연구와 그리고 인공지능 연구가 실질적으로 결합을 하는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여기에 나오는 지금 시간 2분만 더 하시죠. 그러면은 동영상을 어떡하죠? 제가 동영상 엄청 많이 준비해 왔는데, 자, 그냥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동영상 보여드릴 방법이 없으니까. 자, 여기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로보틱스가 어떤 변화를 거치냐면요. 이 로보틱스가 로봇이 점점점 생명체를 닮아가는 로봇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이올로지컬 인스파이어된 로봇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 종류는 실제로 생명체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 그리고 형태를 모사하는 바이오미메틱스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이제 기포 점화뱀을 흉내내서 실제로 유리창 같은 데 벽을 기어오르는 로봇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수험 로봇은 이 작은 단위의 굉장히 작은 로봇들이 함께 모여서 개미들의 집단 지능을 흉내냅니다. 개미들의 집단 지능뿐만 아니라 이 반딧불들이 한꺼번에 동기화해서 불을 반짝반짝하는 거, 그런 현상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자기 조직화된 현상들을 보여주는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못 보여드려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셀프 어웨어, 아까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가 과연 인공지능이 자기를 의식할 수 있을까? 자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로봇은 어떤 로봇이냐면요. 자, 이 로봇은 자기가 실제 어떤 신체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 모르는 로봇이, 자, 이 몇 가지 가설을 세웁니다. 내가 팔이 4개인지 아니면은 5개인지 6개인지, 자, 이런 가설을 세워서 자기가 이 뉴럴 네트워크로 실험을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한 뉴럴 네트워크를 실제의 신체에다가 적용을 해서 움직여 보면은 먹을 때가 있고 안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센소리 모토 그 피드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체적인 도식을 만들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훌륭하게 걸어다니는 걸 학습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로봇을 셀프 어웨어 로봇이랍니다. 이 과정은 마치 갓난아기가, 아까 어떤 분이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갓난아기가 자의식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갓난아기가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자기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지금 안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자, 그때 아이들이 자기를 형성해 가는 과정은 자기의 움직임과 센서를 코디네이트 시키면서 신체적인 감각, 운동, 도식을 만들어 나가면서 자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 과정을 모사하는 로봇이에요. 그리고 이 로봇은 독일에 있는 유로다이나믹스 랩에서 만들어진 로봇인데요. 이 로봇들은 저기 이제 그 하얼 구천이나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이 인공지능들은 인간에게 최적화된 인공지능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을 하고 인간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정말 감미로운 목소리를 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들의 소유인 로봇이지만, 얘네들은 뭐냐면은 자기들끼리 지금 언어를 지금 진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은 얘네들이 지금 어떤 언어를 진화시키는지 모르는데 이게 팔을 들어서 피카부 그러면 피카부 그러면 지네들끼리 아니야 맞아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언어를 진화시키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로봇은 단지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의 소셜 컬처럴한 소사이어티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로봇이 살아있기를 원할까? 아무도 원하지 않죠. 프랑켄슈타인 빼고. 하지만 실제로 바이올로지컬 할수록 더 이피션트하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그걸 선호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AI 전공자들은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살아있는 생명
생명체의 능력으로서부터 창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 artificial life, 그러니까 생명 연구자들은 가장 중요하게는 뭐냐면요. 자, 이 진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 이미 한번 일어나 버린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실험을 통해서 이론을 검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이 진화 로보틱스를 통해서 바로 이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진화 이론을 이제 실험하는 이 과정 때문에 그래서 로봇은 점점 더 생물 다질 거거든요. 안 돼요, 선생님.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실제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진화 로보틱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진화 로보틱스의 기본적인 도식은 뭐냐면요. 컴퓨터 안에서 진화를 시켜요. 실제로 이게 원시 생물체,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뭐 저기 전선도 있고요, 막대기도 있고요, 온갖 머티리얼들이 다 있는 이 컴퓨터 안에서 얘네들이 서로 결합하고 하면서 이 저 컴퓨터 안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진화를 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생명체,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생명체들이 컴퓨터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버추얼 크리에이처가. 자, 그러고 나면 이걸 바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 로봇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진화 로보틱스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해야 돼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럼 생명은 무엇인가? 이거 슈레딩거거든요. 그러니까 슈레딩거가 생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60년 이후에 자, 우리는 이 크게 두 가지의 키워드를 얻었어요. 오토노미와 그리고 오픈엔디드 이벌루션. 자, 이때 오토노미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오토포이에시스예요. 오토포이에시스는 자기 자신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라고 하죠. 자, 그럼 자기 자신을 생산하는 시스템은 마치 애셔의 이 두 손처럼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그려나가고 있는 존재거든요. 자기 자신을 그려나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번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지워져 버려요. 자, 계속 지워져 버리는 이 두 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려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 그게 결국은 오토포이에틱한 생명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런 오토포이에틱한 생명체와 자, 그렇다면은 사람이 만든 것과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생산하는 기계와 생명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이 만드는 것과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셀프 코드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요. 자, 제가 이거 어제 하느라고요. 김홍기 선생님은 대학원생이 그림 그려줬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거 제가 일일이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느라고 제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는 저희가 정말 단지 오토메이션으로, 단지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것으로서의 오토메이션 또는 신체 없는 유령으로서의 AI가 아니라 유령과 기계 사이에 빠져있는 미신품. 그게 바로 근대 철학에 빠져있는 하죠. 그 생명이라고 하는 문제를 실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 어쩌면 우리는 이 로봇의 진화를 통해서 인간의 살아있는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토론자로서 이제 강신익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선생님 너무 죄송하지만 핵심만 좀 짚어주시고요. 좀 토론할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앞에 그 길게 얘기하신 거 말고 제가 원래 토론문을 받았을 때는 뒤에 한 1분 동안 했던 내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로 내용을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말하자면 저는 인액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인액션, 그걸 실천인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근데 그게 이제 보니까는 그 인지과학 내에서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그냥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여태까지 우리는 인체를 생화학 기계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로 저는 제가 공부하는 것은 의학과 관련된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주로 이제 인체를 생화학 기계로 받아들여 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아직도 계속 아마 상당 부분 그럴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액션, 실천인지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려면은 새로운 개념을 데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생물문화 기계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컬처럴 머신입니다.
남이 누가 써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얘기를 갖고 왔어요. 우선은 아인슈타인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그 문제를 일으킨 사유양식 속에 머무르는 한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마도 아인슈타인 자신도 마지막까지 자기가 만든 그 인식의 틀 속에 갇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끝까지 양극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파인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면 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인액션이라고 하는 개념의 핵심을 집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까 이제 배문정 선생님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거가 이제 근대 과학의 사유양식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근대 과학의 사유양식을 범주적 사유양식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선 정체성의 사유. 아까 전 세션에 나왔던 게 뭐 자유주의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자유주의를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체성을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뭔가 있었던 것 또는 있어야 된다고 상정된 것을 재현하는 것, 리프레젠테이션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데아를 복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론이 있으면 그걸 실천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구분되죠. 그다음에 사실과 가치가 구분돼요. 그래서 우리 철학에서는 아주 오랜 문제가 있죠. 자연주의의 오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로부터 가치를 또는 당위를 끌어내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도그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은 소위 말하는 자연주의 입장에서는 무너지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난제가 있습니다. 설명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아까 생명을 설명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창발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환원주역 과학자들은 특히 이제 환원주역 과학자 대표라고 제가 생각하는 그 통섭의 최대천 교수님은 창발을 사용하는 사람은 비겁하다 이런 말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창발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을 쓰지 않으면 설명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도 마찬가지고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다 설명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철학에서도 경험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이론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디폴트가 어떤 그 아까 얘기했던 재현의 사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대연적 사유형식은 범주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범주적 사유형식이 아니라 이행과 연속, 관계와 과정 이런 걸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까지의 과학은 스피시스 디자인입니다. 종 디자인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진화적 사유를 보면 진화는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 아닙니까? 적응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환원과 종합해서 네트워크로 가자. 신경 네트워크가 대표적인 것이고요. 또 면역학에서도 지금에 이르러서는 면역 세포들 간의 네트워크를 어떤 하나의 정체성으로 보는 그런 이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재현이 아니고 체현, 인바디먼트 또는 실제로 해보는 인액션, 환경에 나의 뭔가를 가하는 그런 것들이 점차 변화가면 이거 자체가 어떤 사유형식의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제 주장은. 그래서 체현이라고 하는 인바디먼트는 환경을 내재화하는 거라 한다면 인액션은 주체와 객체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진화 로보틱스를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행과 연속인데요. 이거 마이클 셔머라고 하는 그 진화식물학자가 쓰는 겁니다. 여기는 셀프가 과거에는 한 점이었지만 지금에는 생물학적 관점에 의하면 이런 동심원이라는 겁니다. 셀프라고 하는 것도 뭐 유전적 관점에 의하면 아시다시피 내 친족들로 확장돼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내 이웃들로 확장돼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바이오스피어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밑에 부분이 바이올로지컬한 것이라고 하면 위에가 컬처럴하는 것인데 이 중간에 이 트랜지션이 있다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영역과 문화적인 영역은 이 순간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눌 것이 아니다. 섞여 있다고 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물학적인 존재인 동시에 문화적인 존재다. 근데 그것을 섞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와 과정입니다. 우리 잘 알죠. 제임스 왓슨이 휴먼 주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주머니에서 CD 한 장을 꺼내면서 이게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끝날 때 뭐라고 그랬죠? 끝날 때는 이제 크레이그 벤터가 책임져 있는데 그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끝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유전자 결정론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왓슨이 했던 전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적 사유는 여전히 유효합니다만 그것이 어떤 그 환원적인 틀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사유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생물학자 안드레아스 바그너라는 생물학자인데요.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아와 타자의 차이들의 차이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계 사유가 필요하다고는 주장을 이미 했고요. 또 1982년에 노벨 상을 받은 니스 예린의 면역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몇십 년 전에 면역을 네트워크로 상정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흘러간 옛 노래가 되어버렸지만 또 이 이론을 새로 끄집어내서 사유하려고 하는 학자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뭐 그다음에 신경학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의 사유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과정의 사유는 진화가 있고요. 진화가 지금 여러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죠. 의학에도 최근에 진화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학에서 또 생애 경로 의학이라는 게 있어요. 라이프 코스 메디신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면 생애 주기별 의학이 아닙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생애 주기별 뭐 청소년기 무슨 뭐 노년기 이렇게 나눠서 의학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연결된 하나의 과정으로 그 환자 개별 환자를 치료하자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서사의학 내러티브 메디신이라는 것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환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자. 환자의 생물학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환자 이야기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컬처럴한 트랜지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대학의 패러다임이 생물학은 바이오메디신이었죠. 이것은 이제 스피시 디자인 이렇게 디자인된 그거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다음에 이제 70년대부터 생물 심리 사회 바이오사이코 소셜 모델이 나왔어요. 그래서 단순한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사회적인 요인이 들어간다. 요인을 갖다 더 많은 요인을 집어넣은 거죠. 지금 생물문화적 바이오컬처럴한 그 아이덴티티의 개념에 의하면 이것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와 이행의 사유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이내믹한 그 정체성 자체가 역동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한동안 우리가 통섭 얘기 많이 했죠. 근데 이제 통섭도 이통섭 있고 이통섭 있죠. 최유천 교수가 쓴 통섭은 이겁니다. 이건 지식의 위계 구조예요. 생물학으로 인간 현상을 모두 설명한다 이겁니다. 생물학 그래서 도정현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생물학 제국주의다 이렇게 했죠. 발음은 똑같지만 이렇게 쓰면요 서로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서로 오고 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제가 어떤 들레즈 가타리를 읽으면서 이 통접이라고 하는 말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다. 뭐냐면 새로운 흐름의 경향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단순히 오고 가지만 이거는 서로 오고 가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가져야 될 사유는 이런 생물과 문화를 연결해야 되고 이것을 실천적으로 인지를 하려면은 이런 통접의 사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철학적으로 뭐 얘기를 하자면 제가 철학을 뭐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17세기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과학은 대부분 17세기에 만들어진 데카르트의 사유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같은 17세기에 데카르트와 같은 세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 스피노자라는 사람을 보니까 데카르트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핵심되는 개념만 뽑아왔어요. 데카르트는 코기터죠. 코기터 에르고숨.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근데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라는 말을 써요. 이건 뭐냐 하면 자신의 존재 속에 머무르려는 노력. 이게 결국 살아있는 것의 속성이잖아요. 데카르트는 죽어있는 것의 속성을 기본으로 삼았다면 스피노자는 살아있는 것의 속성을 기본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 세계를 이론론으로 보죠. 신이론론 또는 자연이론론으로 보죠. 여기는 아까 자유의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고독한 인지작용이에요. 누군가 뭔가 센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스피노자의 자유 개념에 의하면 많은 사물의 영향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당구성 같은 그런 주체의 자유가 아니죠. 우리 자연 전체의 자유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우리 동아시아 사상을 보니까 상당히 비슷해요. 뭐 기이론론이 있고요, 형신가목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스피노자가 동양 사상을 어떻게 섭취했는가에 대해서 막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죠. 마지막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통섭이라고 하는 말이 번역됐을 때 컨실리언스였거든요. 본래 의미는 뭐냐면 점핑 투게더입니다.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학문들이 같이 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같이 뛰었냐 이렇게 같이 뛰었단 말입니다. 스카이 퐁퐁이에요. 과학은 여기서 뛰고 인문학은 여기서 뛰고 사회과학은 저기서 뛰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 못 미쳐요. 서로 잘 뛰네 못 뛰네만 할 수 있을 뿐이죠. 근데 이런 같이 뛰기도 있어요. 그죠? 우리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체가 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많은 주체가 같이 뛸 수가 있습니다. 뛸 때 서로 어떻게 뛰는지 봐야 되고 거기에 내 몸을 맞춰야 됩니다. 인액션 아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